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올리겠다는 거. 그래서 두 개는 불가피하게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 시장의 어떤 핵심 종목군에 조금 새롭게 추가되는 이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는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안병국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금 시장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의 이영훈 이사를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 이영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미국 대선일 텐데요. 물론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11월 3일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관련된 부분들부터 먼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지율 전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바이든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 라고는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편차도 좀 크고요.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집계를 한 건데 이 기관에서 여론조사 집계하는 방식이 스스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표된 여론조사를 순차적으로 모은 다음에 평균을 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특정 기관이 좀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지율 그래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감염되고 그 직후에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재개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격차가 8%포인트 정도 나고 있어서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전체 지지율 조사 별 의미가 없다. 경합지만 따로 떼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경합지만 놓고 보면 두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가 5%가 되질 않으니까 여전히 격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라고 했었는데 그 격차가 좀 많이 좁혀졌네요. 그렇죠. 한참 트럼프의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있었을 때는 격차가 전체 조사 평균을 내도 10% 이상 벌어졌었거든요. 그 부분은 의외로 완쾌가 되고 다시 정력적으로 선거 유세에 나서면서 빠르게 좁혀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지율 격차 때문에 바이든이 당연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16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같은 경우 지지율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됐던 경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나와 있는 표가 하나는 캘리포니아주 상황이고 또 하나는 켄터키주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워낙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가 되는 곳이고요. 켄터키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얘기가 되는 곳인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캘리포니아 쪽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30%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격차면 당락 여부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캘리포니아에 배당된 55명의 선거인단은 바이든 후보다. 거꾸로 공화당 텃밭이라고 하는 곳의 격차도 민주당 후보하고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곳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쪽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텃밭이라고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합주라는 것만 갖고 실제로 선거 당락이 갈린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6년에 그 경험이 경합주라고 하는 대부분의 곳에서 실제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패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기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관련해서 또 다른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합주 상황을 정리한 건데요. 표에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맨 위에 있는 주가 펜실베니아주인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펜실베니아주의 여론조사를 하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4.9%포인트 지금 현재 앞서고 있다라고 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4년 전 상황을 보면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5%포인트 앞서고 있는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4년 전에 누가 이겼냐? 트럼프 후보가 이겼거든요. 펜실베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플로리다,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경합지라고 하는 곳에서 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누가 이기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많이 좀 헷갈리고 복잡한 부분들이 미국 좀 선거 구조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우리나라처럼 국민투표 형태로 해서 표를 많이 얻는 지지자가 되는 게 당연할 텐데 미국의 선거 구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선거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간접선거 형태로 띄고 있죠. 사실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도 고칠 수가 없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국부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에 처음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잠깐 그 부분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할 때 식민지의 식민주, 콜로니라고 했었던 그 식민주 13개가 독립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 때 이제 다 개별적인 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서로 간에 권리를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미국 상원, 하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원은 각 주당 숫자가 똑같게 모든 주당 2명씩 상원의원을 내고 하원의원은 인구수로 가잖아요. 인구가 많은 곳은 하원의원 수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헌법을 만든 최초에 사람들이 경론을 할 때 의원 뽑는 걸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선거인단 수를 상원의원 숫자 더하기 하원의원 숫자 그렇게 더하면 535명이 되는데 워싱턴 DC에 3명을 배정을 해서 선거인단 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은 그 주의 의견을 통일해서 반영을 합니다. all or nothing이 되는 거죠.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주라도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한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 배당된 55명의 선거인단 표를 몽땅 다 가져가는 구도를 갖게 돼 있고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라 아시다시피 미국 헌법은 최초에 제정된 이후에 수정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는 됐어도 기본적인 내용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간선, 선거인단에 의해서 하는 선거 방식 자체를 뜯어 고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실제로 더 많은 지지받은 후보가 떨어지나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게 우선적이겠네요. 그렇죠. 결국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했느냐 하는 게임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전통적인 텃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확실하게 지키고 경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라도 더 많이 뺏어오는 이런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두 정당, 민주당하고 공화당 간의 자체적인 어떤 분석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각 정당에서는 자기 쪽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겠죠. 각 정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분석 관련한 내용들은 좀 어떻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양쪽의 주장이 이제 상반되긴 한데 기본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지지 여론이 쏠린 그런 지역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확보했다라고 하는 선거인단 수가 민주당은 한 232, 공화당은 125 차이가 많이 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쪽 사이에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선거인단 수가 181예요. 이 181가 어떻게 분배될까 하는 문제인데 얄궂게도 지난 선거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딱 232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확실하다고 하는 그 숫자에서 딱 그친 거거든요. 나머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의 표는 몽땅 트럼프 후보가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당연히 공화당은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결집이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고 격전지에서 지난 2016년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은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 인구수가 지금 6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 역대급 투표율이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 2016년 선거에 그냥 망설이면서 주저앉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불러낸 결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경합지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조지아나 텍사스 이러면 공화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최근 한쪽 우세로 나타나지가 않고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압승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원과 하원까지 석권을 해서 세상을 확 바꾸겠다 이런 의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양쪽의 주장은 서로의 희망을 담아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접전이 되면 될수록 2016년 대선에 어떤 경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 관련해 가지고 만약 패배했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우려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이든
바이든이 압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바이든이 간발의 차이로 만약에 승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라든지 우편 투표나 이런 부분들이 집계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도 지난 4월 총선 때 사전투표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지 네. 않습니까? 미국은 사전투표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재자 투표의 방식으로 우편투표를 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편투표를 할 때도 우편으로 받았어도 어느 일정한 곳에 가서 부재자 투표를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고요. 표기를 해서 우편으로 회송을 하거나 드롭박스라고 해서 동네마다 설치된 투표 수거함에 이제 가서 집어넣으면 투표가 완성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우편 투표를 가지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개봉을 해갖고 표기를 하고 반송을 한다. 이 과정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고요. 또 얄궂게도 각 후보의 지지자들 성향이 너무 달라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그닥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현장 투표를 하겠다. 공화당은 다 현장 투표를 갈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자는 전체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편 투표로 나온 이 표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붙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기술적으로 개표하는 과정에서 우편 투표는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약 70% 정도가 우편 투표를 택했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투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개표는 언제 하느냐? 현장 투표분을 개표하고 나서 개표하는 그런 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거의 우편 투표가 개봉하는 그 시기는 한 1, 2주 이상 걸리겠네요. 추가적으로 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개표하는 시간만 따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그 우편 투표의 유효성에 대해서 시비가 붙는 경우에 이거 부정의 여지가 있다. 이 제기가 들어가고 그거마다 건건히 확인하면서 이거를 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누가 이겼는지 확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냥 상상 속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날 당일 현장 투표만 갖고 하면 트럼프가 이기고 우편 투표를 합하면 바이든이 이기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개표 다 기다리기 전에 끊어서 내가 이겼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굉장히 혼란한 과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불복과 관련한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 거고 설마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럴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관련된 부분들을 집계하기 전에 트럼프가 우세를 나타낸 이후에 사전투표 부분들이 공개가 됐을 때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바이든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또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공화당, 인권이나 외교는 민주당 뭐 이런 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클린턴 대통령 때나 오바마 대통령 때 경제가 그렇게 또 특별히 나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시장의 반응이 어땠었는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준비된 자료 화면 좀 보시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S&P 500 등락률을 평균을 내보면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약간 뭐 보합이거나 약보합 정도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1개월 동안에. 근데 3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선거 이후 1년 되는 시점까지는 주가 상승률이 이제 생각보다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요. 근데 민주당 대통령이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 공화당 대통령이 만들어졌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단기 반응은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후에 3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주가 상승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어느 후보냐에 따라서 뭐 경제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그 바이든 후보와 관련해서는 제기되는 이슈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세금, 두 번째가 이제 반독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장과 관련한 정책 변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한 이슈가 이제 제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금 관련된 부분은 크게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올리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세 올리겠다는 것. 그래서 두 개는 불가피하게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세 부분은 세금 제하고 난 순수익, 네. 그 EPS 계산할 때 들어가는 당기 순이익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업들 이익 전망이 조금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다음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반독점 이슈거든요. 구글이 이제 최근에 미국 법무부가 제소를 해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미 유럽에서도 반독점 제재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관련한 일련의 일들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조금 더 세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을 기업을 분할하는 정도 수준까지 나갈 문제냐라고 네네.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글 측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백악관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진통을 겪고 오랜 기간 끌 문제다라는 점에서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식들이 이제 테크주들인데 테크주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반독점과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테크 관련주들이 포함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좀 영향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꼭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실리콘밸리의 이 창업자들 그리고 네. 지금 한창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는 민주당 성향의 경우들이 많고요. 어떤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독점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가 실제로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하면 그 충격이 더 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온건한 후보로 얘기가 되고 있는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인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생각할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런 플랫폼 기업의 그 성장 이 위주로 하는 성장 전략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다만 민주당이 새롭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화당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지점.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전통적인 그 에너지에 기초한 그런 에너지 정책을 폈다고 하면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전략으로 크게 선회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런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 관련한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의 어떤 핵심 종목군에 조금 새롭게 추가가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친환경 산업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인프라 산업에 대한 관심을 바이든이 만약에 됐을 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죠. 지금까지 이제 뭐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뤘고 그 이외의 변수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조사된 내용 중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CBS 방송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미국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성향이. 양쪽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컨템포러리 컨트리 음악. 우리식으로 따지면 트로트 같은 거죠. 그 좋아하는 가수들도 턴파이크나 뭐 이런 가수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팝뮤직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가수로 꼽은 게 BTS를 꼽아놨어요. 그래서 또 이런 그 성향 자체가 점점 분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가령 민주당 쪽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거나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계속 맺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외교 정책까지도 좀 여러 가지 이런 영향들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대선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 많은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은 11월 3일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바로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용훈 이사와 함께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바로 대선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그에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대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 이번에 11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